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강경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사드 발사대 4개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는데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지훈 기자 전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입니다. 전체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선 임시 배치하고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 전력을 조속히 확보하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나면 레드라인 임계치로 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심야 기습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미 전략자산을 정기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방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진희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조금 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심야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있었던 도발보다 진전된 ICBM급 미사일로 평가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한 겁니다. 또 우리 군의 대응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 대응 발사를 실시한 데 이어 전략 자산을 정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한 한미의 조속한 협의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단호한 대응 방침은 북한 도발 직후 한미 군수내부 간 통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마침 비슷한 시간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밤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화성 14형이며 3,724km 고도로 998km를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시간은 47분으로 우리 정부의 분석과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단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내놓은 분석에서는 3,700km가 아닌 681km 고도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발 현장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며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네,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문병철 서울대 사회과학원 박사,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NSC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얘기부터 좀 보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적시가 회담 및 군사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인도적 교류와 긴장 완화를 바라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이번 도발이 ICBM급 미사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이 과연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올바르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지속되는 도발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결의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우리도 이에 단호히 맞서 다양한 핵심 전력을 굳건히 갖춰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거나 시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밤사이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홍 의원님, 먼저요. 어제 11시 40분 그쯤에 쐈단 말이에요. 밤에 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반도는 밤이지만 미국은 아침 10시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10시 40분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말을 맞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안겨주고 미국에 정면 도전한 셈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지금까지는 한밤중에 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보통 아침에 쏘거나 아니면 낮에. 왜냐하면 이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이제 쏜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낮에 또는 아침에 많이 쏘는데 이번에는 아주 한밤중에 쏘서 아무 때나 쏠 수 있다. 두 번째는 발사한 장소도요. 보통 평안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원산 뭐 이런 등등의 지역에서 많이 쐈는데 이번에는 그간에 거의 쏜 적이 없는 자강도에서 쐈습니다. 자강도라는 게 이제 압록강 상류에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평안북도의 동쪽에 위치한 곳이죠. 거기서 홋카이도 부분으로 일본의 북부 쪽을 향해서 쐈는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선제 공격이나 뭐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전천후로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쪽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 3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위협감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말을 아예 마이동풍으로 안 듣고 핵을 완전히 보유한 다음에 그때 가서야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양 의원님, 기술적으로 그 정도 우리가 진보했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14호, 화성 14호 발사 뭐 지난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고도가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2,800km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한 3,700km 올라갔으니까 1,000km 거의 900km 더 올라갔죠. 뭐 사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 짧은 기간 안에 화성 14호가 기술적으로 막 그렇게 진보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워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그 7월 4일 날 발사했을 때 북한이 얘기할 때는 자신들이 대형 핵탄두를 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형 핵탄두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전투정보 이런 말 정도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난번에는 한 1톤 정도에 이르는 소위 수소폭탄급에 해당하는 탄두를 넣고 한번 쏴보는 실험을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탄두가 무거우니까 어떻겠습니까?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탄두,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이 이제 뭐 작년 오책 실험 같은 것들 통해서 기폭했던 그런 류의 탄두 같은 것들을 실어서 최대한 사거리를 멀리 나가게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이것은 완성된 탄두이기 때문에 북한이 또 이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요. 내려오다 터뜨렸다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우주공간 비행하고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북한 ICBM 능력이 뭐 있다 없다 얘기할 때 대기권 제지인 능력은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는 뭘 보여줬냐면 대기권에 다시 들어와서 빵 터뜨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터뜨린 건데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대기권 재진입해도 전혀 문제없이 기능한다는 거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대기권 재진입 논란까지도 딱 종지부를 찍고 하면서 자 이제 우리 이래도 니들이 ICBM이라고 인정 안 할 거냐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한 7,000에서 8,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1톤 정도 넣었을 때 이제 소위 대용량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걸 넣었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략 환산해 보면은 10,000km 이상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미 본토 분명히 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소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하는 논의는 이제 이제 그 단계는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결국엔 미국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핵무기, 핵탄두를 계속 개발하는 이유가 미국하고 거래를 하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은 북한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대 국가가 미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미국이 안 받아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사 시각도 미국 그 현지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북한은 계속 미국하고 거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동안 모습을 안 드러낸 것이 결국에는 이거 준비하려고 그랬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 보름 동안 안 나타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7.27 그 열사묘를 방문하는데 비 오는 날 이제 그 방문한 것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그 2차 말하자면 ICBM 발사를 위해서 쭉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자강도를 그 발사 지점으로 잡은 것 역시도 아까 홍 박사님 설명 잘하셨지만 이 자강도 강계는 6.25 때 북한의 임시수도였고 지금도 임시수도요? 네, 북한의 임시수도였고 지금도 북한의 전시수도는 강계입니다. 자강도 강계. 물론 이번은 강계라는 도 소재지에서 쏜 건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쐈다는 것은 어떤 중국의 동의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거기에 이제 전시 최고사령부 기지까지 다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거의 ICBM이 완성이 돼서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돼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미국에 알리기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알리기 위한 그런 전략에서 아마 강계에서 평안북도 전번엔 방해안에서 쏘지 않았습니까? 평안북도에서 쐈는데 이번엔 강계로 끌어올려서 쐈다는데 아마 그런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이면요. 이겁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세 개의 벨트 정도에 걸쳐서 배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거리 순서대로입니다. 짧은 거리.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뭐 KN-52 독사라든가 스커드 같은 것들은 제일 앞쪽에, 그다음에 중간 지역에는 노동 정도, 그다음에 소위 지금 말씀하신 자강도 강계 이런 지역이 세 번째 마지막 벨트인데 여기에 ICBM이나 무수단급,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는 거죠. 바로 그 배치한 지역에서 쐈다. 그것도 야간에 쐈다. 왜냐하면 이게 야간에 쏘는 게 보통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화성 14 발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차량을 갖다 놓고 차량에서 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갖다 놓은 다음에 간이 발사를 설치를 해놓고 차량을 이격시킨 다음에 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불꽃이 세다 보니까 잘못하면 차가 불타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낮에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그걸 설치를 하고 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니들 이거 복잡해 보여서 야간에 못 쏠 것 같지만 우리 야간에 쏠 수 있어. 라는 그런 능력까지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전 태세를 좀 더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쏘고 하면은 생각해 보시죠. 미국에 더 가까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북극을 통해서 쏴야 됩니다. 쏠 때, 미국 공격할 때. 그럼 조금이라도 더 북쪽에 가서 쏘는 게 타당한 공격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미국을 때릴 것이다. 그다음에 시간은 우리 밤낮 상관없이 언제든 때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쐈다는 게 홍 의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거죠. 관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낮에 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관찰할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이번은 2차 발사고 사실은 이미 기술적인 면들은 1차 발사를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1차 발사를 할 때 이미 필요한 프로파간다는 다 했습니다. 다 촬영 다 하고 찍고 물론 이번에 야간 발사도 찍었겠지만은 사실 이번에 발사의 의미는 거리를 최대한 얼만큼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냐가 훨씬 더 관건이니까 사실 낮에 뭔가 이렇게 굳이 낮에 밤에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홍 의원님, 기술적인 수준이 그렇게까지 올라왔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거 아닌가요? 훨씬 빠르고 또 지금 7월 27일 기해서 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 이제 넘어가서 좀 이제 뭐 8월 초 가가지고 ARF 외무장관회담이라도 보고 그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월 20일 경간 되면 이제 또 한미연합훈련 하거든요. 그때쯤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허를 찌르는 거죠. 7월 27일은 오히려 자기네 참전 용사 거기에 가서 헌화하고 그리고 물론 그날 뭐 비가 와서 안 쐈는지는 그건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본래 예상되는 평안북도도 아니고 자강도 쪽으로 옮겨서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이렇게 또 쏘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가 무슨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뭐 안보리에서 또 다른 제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중단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씻어버려라. 예. 우리는 핵을 가진 다음에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하겠다. 그거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대화 제의도 하고 인도 지적 지원도 하고 모든 걸 다 거절하고 남북 간의 거래 자체를 안 하려는 것이 마치 지금 대화를 하면 저렇게 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네들이 지금도 참아야 되니까 예.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아니라 최대한의 군사적 능력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김정은이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게 지난번에 7월 4일 날 쏟는 것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지금 미국이 최고 강도의 이를테면 뭐 원유 수출 뭐 금지시키고 노동자 송출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마련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걸 사실 막아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또 쏴버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볼 낯이 없죠.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아주 모종의 강력한 제재안이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를 불사하면서 저렇게 쏘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저걸 몰랐을 리가 없고 그래 해보려면 해봐라. 그러나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가겠다. 예. 그러면 나중에 설사 제재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제시키면 된다. 이런 계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로 예. 정말 우리가 보기엔 무모할 정도의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간혹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군사 전문가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 외교장관,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말은 절대로 인정 안 한다죠. 예. 그러나 뭐 정보부라든지 또 군의 고위 지휘관 중에는 이게 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고 하는 건 북한과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공생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심각한 얘기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걱정했던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가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핵 확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제까지 가진 핵은 인정해주는 묵인을 해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핵이 없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핵 한 10개 정도는 갖대 더 생산하지 않고 수출만 하지 않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것을 지금은 미국 지도자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게 저는 머지않아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느끼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력으로 치면 북한의 600배가 넘습니다. 예.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하고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우리가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시점이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그럼 북한 내부에서 보면 아까 헌화하고 곧바로 쏜 게 된 건데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부 인사들을 총동원해서 그 전승 열사묘라는 걸 이제 전쟁 때 예. 희생된 군인들을 이제 묘지를 만들어 놓은 우리 이제 현충원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를 갔는데 보니까 군인들은 다 옷이 젖었는데 사실 북한의 장성들은 비 올 때 행사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훈장을 다 달았는데 이게 훈장이 우리처럼 이렇게 금속과 도금이 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행사가 끝나면 저걸 다 닦아야지 그대로 놓다가 녹이다 쓸거든요. 근데 제가 유심히 저 사진을 관찰해 보니까 예. 김정은이는 거의 비를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군인 장성들은 그냥 기다리다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비를 다 맞았고. 비 오는데 이제 기다리다가. 네, 김정은은 그 사진 장면이 한 대여섯 장면 되는데 그 셔터 누를 때만 우산을 치웠지 사실은 우산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으로 북한이 비가 왔기 때문에 27일 날 못 쐈다는 게 좀 설득력을 가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쏘았다는 것은 북한이 이미 다 모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발사를 했다. 그래서 아마 아까들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올해 안에 일단 ICBM을 완성하고 거기 핵탄두 이미 5차 핵실험이 아닌 핵탄두 실험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핵탄두까지 실어서 미국까지 날린다. 예. 로스앤젤레스가 9,100km 정도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준까지 북한은 온 것 같고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지만 러시아도 지금 북한을 불신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콜드론치 방식, SLBM의 이 콜드론치 방식을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걸 4, 5년 걸려서 완성했지만 북한은 2, 3년 안에 완성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북한의 그 군수공업이나 이런 걸 좀 무시해서는 그건
판단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데를 군 장성들을 대거 거느리고 헌화한 다음에 바로 쐈다. 그리고 군 내부,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죠. 일단은 북한이 제일 스스로 입증해야 될 것은 소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미제에 대항해서 가질 수 있는 만능의 보고입니다. 만능의 보고. 네, 핵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근데 이게 여태까지 핵이라든가 미사일들 여러 차례 보여줬지만 미국 본토에 닿는 거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죠. 그 능력까지는. 근데 이제 이번 발사를 통해서 그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북한 정권 자체가 소위 그동안 얘기해왔던 능력을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외양상.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뭐냐면은요. 결국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 자체가 모든 정당성이 핵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 그렇다면 정권의 소위 말해서 안위나 존재 자체, 정당성이 핵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상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핵 협상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도 이게 북한에서는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면서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폐기라고 하지만은 소위 출구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자강도에서 이제 강계에서 발사한 게 이제 안 소장님은 중국과의 동의도 어느 정도 된 거 전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문 박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의 어떤 메시지가 따로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발사하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통제력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거든요. 중국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북한은 꾸준히 핵을 개발해왔고 꾸준히 미사일을 발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기술적 목표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이건 계속 진행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간에 외교적인 압력을 통해서 차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 미국, 중국이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평화적인 해법을 찾자라는 측의 주장인 거고 북한은 그 해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기술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미국, 중국이 외교적인 공조를 어떻게 패키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낼 것이냐가 사실은 과제가 되는 거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 이것이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제어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국 현지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근 교수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중국의 반응이 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은 실시간으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을 발사했다. 그것도 중국의 바로 코앞인 자강도에서 발사한 것 같다 하면서 상당히 급박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유엔 결의 위반이다. 더 이상 북한 좌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지 언론들이 좀 보도하는 건 톤이 어떻습니까? 좀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북한발 중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바로 코앞인 자강도 근처까지 와서 발사했다. 라는 식으로 매우 격앙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CCTV라든가 관영 신화통신 같은 경우도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당국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가지는 통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안 먹히고 있구나라는 거를 중국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가장 예측 불가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너무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북한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전제장치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북한을 인해서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위협이
정말 더 힘든 상황에 빠진 거죠.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점검해본 이후에요. 다시 좀 추가적으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반응은 대략적으로 들었고 우리 측 대응을 한번 볼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사드 4기를 마저 배치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의 입장과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사실 뭐 정말 저렇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떡하느냐. 막을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드를 더 이상 이렇게 배치를 유보시키는 것 자체가 어색해진 거죠. 어색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배치해라. 그러면서도 환경 영향 평가는 계속해라.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워낙 우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은 충청도까지는 몰라도 이 수도권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91년에 철수했던 전술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냥 배치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이상으로 반대할 것이고요. 그러나 한시적 조건부로 배치하면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다시 철수한다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도 선뜻 응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이제 구두로 이렇게 우리가 한미 동맹이 이렇게 견고한데 뭘 우리를 왜 안 믿느냐 그러는데요. 그걸 실제로 갖다 놓는 거하고 괌에서 언제든지 와서 뭐 도와줄 수 있고 뭐 원거리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 3국이 상대방이 핵을 중국은 뭐 한 200~300개지만 러시아나 미국은 한 5,000개씩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민이나 러시아 국민들 가서 핵 위협 느끼냐 그러면 전혀 안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면 엄청나게 자기가 피해를 받지만 그 전 세계에 있는 잠수함이나 아니면 뭐 대륙간 탄도탄 등등으로 폭격기나 이걸 통해서 상대를 완전히 정말 참혹하게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핵으로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무기 50기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해놓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북한보다 우리가 더 우세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핵 협상을 열심히 이제 억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북한이 포기하면 재철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몇 번 검토하고 사실 요청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라는 말로 표시를 했는데 근데 미국은 우리를 왜 못 믿냐 그러고 말지 결코 배치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미동맹조약상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도요. 북한이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지점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보복해준다는 보장이 저는 확실히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모든 폭탄의 어머니 이런 폭탄들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로도 얼마든지 평양을 쑥대밭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핵으로 안 한다라는 거지 거의 김정은이가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전술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가 전 필요하다. 그러한 옵션을 정부가 좀 진지하게 좀 검토해봤으면 싶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베를린 구상했고 대화하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현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테스트하려고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은 자기들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걸 이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대화를 하자.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베를린 구상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그걸 적극적인 의지로 밝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오고 있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에서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체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적인 체결, 이 옵션을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중단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계속 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반도 평화가 목적이거든요. 예. 전쟁 없는 한반도,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 평화협정에 조인하게 만들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손을 잡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전 뭐라고 보느냐면은 북한을 등 떠밀고 미국을 등 떠미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라. 네.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지만은 북미 간의 군사적 적대, 북미 간의 정치적 적대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은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장기적인 거하고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 있는데 일단 우리 청와대는 무력 시위를 바로 했습니다. 그것도 예. 탄도미사일. 지난번 7월 4일하고 결이 같죠. 예. 이제 7월 4일 발사하자마자 이제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제 한미연합군이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될 것이 그 애초에 이제 구령이 예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시를 해서 원래 그 부대들이 있던 위치가 아닌데 동해안까지 가서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야말로 그 기동력을 보여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북한이 쐈을 때 곧바로 즉흥적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가 어느 정도냐면 북한이 지금 이제 어제 그 11시 42분에 쐈지 않습니까? 그럼 43분에는 우리도 뭔가를 쏴야 된다는 거죠. 1, 2분 내에. 1, 2분 내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킬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북한이 이러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 예. 즉흥적으로 발견하고 즉흥적으로 그걸 때려 없애겠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킬체인인데 최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은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미소 냉전 간에 서로 이렇게 그 대결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소련이 ICBM을 쏜다. ICBM 시험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곧바로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쏩니다.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소련한테 니들이 쏜 ICBM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 널 때릴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최소한 우리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이 되려면은 예. 그러한 능력 정도는 최소한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그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평화로 나가고 뭐 하고 나가고 하는 거 좋은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말을 들어서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힘이나 능력에 바탕을 해서 그런 걸 끌어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핵 관련된 얘기할 때 북한 우리를 대화 상대로 취급도 안 합니다. 예. 마치 야 메이저리그 선수들 뛰는데 마이너리그 니들이 뭐라고 뛰어들어라는 식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지려면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이라도 국내 배치해 놓고 있든지 예. 미국 거라도 가져와서 아니면 미국이 그거 못하겠다 하면 우리 스스로 핵이라도 개발해서 자 이런 정도 능력 가지고 우리는 니들을 누를 거다라는 게 돼야 이게 서로 뭔가 교환 가치가 생기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 우리에겐 교환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뭐 탈원전 문제 같은 거 이건 뭐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원자력 관련된 그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원전 기술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장기적 포석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원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작년에 북한이 1월 달에 핵실험하고 9월 달에도 했고 2월 달에 장거리 미사일 쏘니까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요. 사드라는 거는 한반도에서는 적절한 게 아닙니다. 사드라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을 쏘면 한 40분 걸려 날라오거든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쏘면 5분 안에 다 떨어지는데 사실 최근에도 북한이 여러 차례 이제 미사일 쏘는데 보면 우리가 쏘았다는 걸 감지하는 것 자체가 4분 정도 지나서 감지합니다. 4분에 감지하는 순간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하늘에서 요격해서 막겠다고 하는 거는 전혀 효용이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효용이 제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법이 지금 양욱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놔서 뭐 한 번 맞더라도 너네 10번을 맞아서 너네 완전히 잿더미가 된다. 예. 그것만 갖고 있으면 못 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못 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개발을 하든가. 예. 근데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건 사실 국제 정치적으로 아주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발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개발은 안 할 테니까 미국의 전략자산 상실순환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우리 국가 지도자급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예. 그거는 우리가 가진 엄청난 카드인데 그 카드는 우리가 상정은 해야 됩니다.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건. 물론 하진 않지만. 예. 그걸로 거꾸로 확실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김정일과는 또 다른 인물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김정은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정은은 지금 뭐 사실 대내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체제가 아니고 상당히 예. 저렇게 자꾸 도발로 간다는 것은 뭔가 자기 체제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상쇄시키고 이제 체제 재생산을 위해서 좋아 같은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우리 대통령이 무슨 사드를 빨리 사기를 맞아 배치하라 뭐 이런 것도 뭐 김정은에게는 뭐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그 비대칭 전력에 위에 설 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가 이제 취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도 그 전술핵 무기 재배치 90년대 초반에 이제 출소했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한다면은 예. 사실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 밸런스가 한 40년 만에 깨진 겁니다. 우리가 한 70년대 초반부터 우위를 점령해 왔는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가 완전히 열세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도 가장 빠른 방법은 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사드라는 것이 북한의 어떤 로동이나 스커드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데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김정은을 한 방에 누를 수 있는 것은 전술핵의 재배치다. 그리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들어가면 바로 철수해버린다. 이런 약속과 어떤 협약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게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지. 저 사람은 만약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라도 지금 저렇게 속도 빠르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예. 자기 말하자면 자기가 로켓을 높이 쏘아 올릴수록 유엔의 제재가 더 높은 단계로 간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 어떤 그 30대 초반의 어떤 방자한 나이라든지 뭐 어떤 모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한 한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고 지난 7월 4일에도 이제 그 화성 14호를 쏘아 올리고는 뭐 그때 독립기념일이니까 미국에 뭐 앞으로 이런 선물을 좀 자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험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한 8.15 광복절쯤 돼서는 거의 완벽하게 완성된 화성 14호를 쏘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예. 제가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데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뭐 조건부로 하더라도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협상용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핵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핵을 더 고도화시키려는 명분을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전술핵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뭐 유엔 제재가 있든 안 든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성 단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와도 일단은 어떤 위협이 와도 김정은과 북한 핵은 그건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기가 예. 죽기 전에는 핵을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건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제재가 들어오면 약간 좀 의식하는 듯한 눈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네바 합의도 나왔고 김정일도 핵에 대해서는 하나의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했고 했지만 김정은은 지금 오직 그냥 핵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가 핵 개발을 하든 안 하든 김정은의 로드맵을 변화시킬 수단은 이 세상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전술핵을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예. 그건 별개로 해가지고. 절대적인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완전히 우리 국가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절대 무기 휘하에 있으면서 너 포기해라.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북한은 아마 속으로는 비웃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북한을 전멸시킬 능력이 없어요. 미국이 예. 갖고 있죠. 미국은 있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핵이 북한도 없고 미국도 없으면 남북한 간의 전쟁을 해서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근데 우리가 경제력이 40배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열세에 취한 게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미동맹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을 중립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한미동맹이 필요한 건데 미국은 그걸 전술핵무기 조금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 놓지 않고 우리를 못 믿어? 왜 못 믿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국가안보를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가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놓으면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북한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핵이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핵무기로 뭘 하겠습니까? 그냥 평화를 누리고 남북 간의 전쟁이 나오면 남한도 엄청나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남북 간에도 핵 균형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 상태에서 교류협력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교류협력이 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40배 경제력이 앞섰기 때문에 따라서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 전술핵 갖다 놓는 건 좀 과도한 거였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갖고 있는데도 갖다 놓지 말라는 것은 거의 뭐 그런 서양에도 그런 게 있죠. 전투를 하는데 우리 젠틀맨이니까 먼저 쏘십시오. 우리가 먼저 많이 죽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쏘겠습니다. 그러다 전쟁에서 패배했거든요. 그 송양진이라고 송나라의 이 양공인가 하는 사람도 그런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국가 패망했어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절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걸 포기시키기 위해서 계속 대화 제의를 한다? 대화 제의는 계속 해야죠. 그건 맞죠. 대화 제의도 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너희들이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하면 경제도 살려주고 하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 우리도 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각오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권 국가인지 저는 의심된다고 봅니다. 문 박사님 뭐 할 얘기 있으시면 저는 듣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한반도에서 핵균형, 공포의 균형 상태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핵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직전의 단계에 와 있는데 최종 데드라인을 실전 배치라고 봤을 때 실전 배치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은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으로 차단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미동맹을 우리가 군사적인 공조만 할 게 아니라 외교적인 공조에도 공을 훨씬 더 기울여야 되는 거죠.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물론 상대방은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맞습니다.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겠다.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외교적인 공조를 최대한 끄집어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핵무장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데 핵무장하자는 건 어리석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은 91년 이전에 600개, 700개나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철수했는데 북한은 이미 다 개발해가지고 다 갖고 있는데 우리만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건 어리석다. 따라서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갖다 놓자고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굳이 안 한다면 결국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도 개발할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럼 좀 주변국 좀 상황 좀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강경하게 일단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경 기조로 전환될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군사 옵션으로 본다면 우리 계속 무슨 지난 4월 얘기서부터 별의별 얘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미국이 그걸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미 국내 안에도 이 대한민국 안에도 상당히 많은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다, 선제 타격한다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미국이 그 니오, 컴베턴트 이베큐에이션이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비전투원들 소개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북한에게 일부 메시지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여차하면 국민 다 뺀 다음에 여기서 전쟁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은 계속 하겠으나 실제 그걸 수행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현실적 옵션으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외에 과연 그럼 뭐가 있느냐? 군사적 옵션은 그 이외의 것.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가장 효율적인 거는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함정이 뭐냐면은요. 지금 미국의 전술핵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있어요. 700여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 숫자가 줄었고 그다음에 그나마 지금 전술핵 배치돼 있는 거는 나토 지역에 이제 한 150여 개 정도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대화하고 운용하고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이걸 다시 뭐 50개, 60개 갖다 놓는 일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야, 돈 될 테니 같이 하자. 플러스 예를 들어서 핵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어서 같이 공동기구 만들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게 뭔가 좀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군사 옵션까지는 거기고요. 사실 외교 경제 옵션에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전보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미국이 엄포만 계속 그동안 세컨더리 보이콧 가지고 놨지 실제 제재한 사례가 없는데 이제 얼마 전에 단둥은행 상대로 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얼마큼 나올까가 문제인데 사실 아직은 감히 못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최강의 대북 제재 법안이 나왔지만은 법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법안이 실행돼야죠. 세컨더리 보이콧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결국 그 정도의 결기가 미국에게 있느냐.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 주변 국가 자체가 북한을 변화시킬 때 자기들에게 필요한 국익, 그 동인이 확실히 있을 것이냐. 이것이 늘상 우리 이 북한과 관계에서의 이슈였고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동인들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동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새 정부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인데 예.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예. 이 부분이 늘상 문제였고 그 한계를 극복하실 때 그때 무언가 빛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부가 가진 고민일 수밖에 그렇죠. 없을 예.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정부가 가진 고민일 텐데요.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시킬 만한 카드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딜레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외교적 공조,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미 돼버리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한국, 미국, 중국이 공조할 수 있는 외교적 공조의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라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경제적인 압박도 압박이지만은 사실은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가지고서 그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 가 그랬던 것처럼 뭐 이란이나 아니면은 어디죠 리비아 같은 나라 그랬던 것처럼 핵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효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많은 유엔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경제 제재 법안을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어내고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은 성공을 못했잖아요. 예. 뒤에 항상 중국이 있었고 최근에는 러시아 쪽에서도 원유가 공급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이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놓고 보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좀 문제지만은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필요성.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제재는요. 이를테면 뭐 리비아나 이란이나 또 쿠바 같은 경우는 56년인가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쿠바하고 미국하고 수교했잖아요. 수교 과정을 보면 50몇 년 동안 제재에서 수교가 된 게 아니라 쿠바가 백기 들고 수교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수교하기 한 1년 반 정도는 미국이 정말 열과 성일 다해서 협상을 했고요. 예. 교황님까지 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쿠바는 이제 그 카톨릭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황이 이제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또 이란, 리비아 같은 경우도 그 가다피 아들이 영국에 유학하고 있으니 가다피 아들과 영국의 MI6 다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수도 없이 많이 회담을 해서 된 거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다 독일까지도 해가지고 수도 없이 협상해가지고 된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트럼프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최고의 압력과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항복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북한은 더 어려운 게 그나마 리비아나 이란 같은 나라는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잔뜩 있는데도 수출을 금지하니까 못 살았어요.
근데 북한은 무역 제재를 풀어줘도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로 그렇게 리비아나 이란처럼 고통을 겪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북한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수출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수출 못하게 한다고 그게 그렇게 제재가 될까요? 안 소장님께 따라서 되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재는 해야죠. 제재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재는 강력하게 하지만 신축성 있게 스마트하게 해서 결국은 협상으로 끌고 나오는데 제재를 활용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리비아나 이란이나 쿠바처럼 1년 이상의 진지한 협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북한하고 협상할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압박이 좀 덜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하는데 열의도 좀 덜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래식 군사력만 남는데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한테 핵우산을 씌워줘라. 그 정도의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진짜 포기 안 합니다. 협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협상을 하는 것은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협상을 하면은 동결이라도 시킬 수 있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됐던 게 뭐냐면 압박과 제재하면서 동결을 못 시킨 거예요. 동결이라도 시켜놨으면 이렇게까지 실패했다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협상을 하는 건 적어도 동결이라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 제재만 신경을 쓰는데 협상은 결국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재라는 것이 북한에게 협상장으로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압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압박의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거의 한 7, 8년 쓰지 않던 혈맹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이 말로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채 하지만 그야말로 중국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두구육 아닙니까? 양대가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건데 시진핑은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는 채 하지만 진심은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일 모레면 이제 8월 1일이 중국 인민해방군절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때 중국은 15만 명 희생됐다. 미국 측은 중국군이 40만 명 희생됐다. 이렇게 서로 계산이 다르지만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그런 혈맹 관계이고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중국의 안보론이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핵무장에 대해서 중국은 그냥 제스처만 할 뿐이고 절대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발을 거는 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김정은이 거기에 위안을 받아서 핵무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고 따라서 저는 적어도 올해 안에 북한의 ICBM 완성과 또 6차 핵실험으로서의 핵탄두의 완성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 과제를 하고 김정은은 그다음에 무슨 협상이든 뭐이든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그 외교적 절차로서 북한의 김정은이 손에서 핵을 빼앗아낸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상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CIA 국장이요. 비밀 공작, 대북 비밀 공작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맥락을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보면 왜 그 CIA 코리안 미션 센터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임무 센터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북한에 대한 휴민트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 휴민트라는 건 결국 첩보원을 늘려나가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지금 우리 북한에 관한 어떤 미사일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수단 같은 경우가 3,500km 날아간다라고 발사전에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려줬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휴민트입니다. 휴민트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 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사거리를 미리 알았는데 나중에 쏴보니까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휴민트 능력 자체가 결국 북한에 대한 어떤 억제력 자체가 될 것이다. 플러스 이제 이런 휴민트를 가지고 혹시 북한 내부의 정권을 좀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해서 김정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 김씨 일가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럼 북한이 민주화가 되고 비핵화가 될 거냐? 솔직히 이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북한 자체에 결국 그 엘리트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이 체제에서 이득을 보고 그 안에서 생존하는 그 소위 말해서 이 구조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왕이 등장할 뿐이지 결국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지 시스템 자체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 해체하려면 결국 방법이 뭡니까? 왕권 무너졌을 때는 시민들 전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서 그걸 타파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북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남한 쪽에 드라마 보고 뭐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뭐 이런저런 제안이 오고 뭐 하고 와더라도 야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돼.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움직일 동인이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대북 비밀 공작에서 뭐 단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북핵과 관련된 사태 혹은 이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사태에서 한 가지 어떤 방안일 수는 있겠죠. 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에 뭔가 모든 걸 건다는 것은 그렇죠. 상당한 그건 말도 안 되는 도박이다. 근데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옵션은 맞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미국한테 맡겨야 될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떤 정보기관이라든가 우리 정부의 안들에서 이거 뭐 당연히 북한하고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꺼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그런 다양한 준비들이 현 정부에서 또 같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대안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자체 심리적으로 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가치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 워낙 여기에 몰두해 있고 이게 운명을 걸고 사활적인 문제로 매달리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뭐 베를린 구상이나 그 후에 돌아와서도 지금 휴전선에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들을 철거하기 위한 대화를 하자. 사실 북한으로서는 지난 그 2년 전에 지뢰 도발이 일어났을 때 그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황병소, 김양곤이 판문점에 내려와서 제발 그 스위치 좀 내려달라. 운명을 걸고 또 그게 매달렸는데 이젠 그걸 그만둘 수 있는 회담을 하자는데도 북한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게 핵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의 옵션은 그냥 하나에 집중되고 있다. 즉 모든 것, 다른 이제 사소한 건 다 걷어치우고 남북 대화하고 뭐고 이런 데는 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체제의 운명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부속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이게 지금 김정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 쪽 한번 얘기해 보면 홍 의원께서는 지금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그냥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걸 지금 중국이 미국의 1년에 3,5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을 무역 흑자로만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들을 만지작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할 거를 검토하고 아마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걸로 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하지 않을까 보여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뉴스 보면은 일본도 미국의 대중 세컨더리 보이콧에 상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는 걸 지금 부탁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틀림없이 부탁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될 거는 중국과의 한국 교역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이거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북한한테 압력을 가하면 과연 북한이 말을 듣겠느냐. 근데 중국의 계산은 아무래도 안 듣는다라는 것 같고요. 듣게 하려면 망한다. 듣게 하려면은 결국 석유 수출을 안 해. 그거 끊어버리면 3개월 안 하면은 거의 북한은 마비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조치를 하면 중국이 자충수다. 그다음에 중국의 걱정은 또 하나는 뭐냐면 자칫 섣불리 압박가하면 북중 관계만 나빠진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가지고선 봉쇄하고 견제하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실상 세계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그래도 자기 편이거든요. 못된 놈이지만 자기 편인데 중국이 북한을 너도 남은 자기 친구를 못 살게 그래가지고 사이만 나빠지면 중국만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기를 바란다면 미국의 대중정책을 압박과 제재 봉쇄가 아니라 진짜로 공존 공용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쓸 때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정말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제재를 가하지 계속 전략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막고 남중국해에서 또 서해에서 이렇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 중국이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면 중국이 느끼는 거는 냉전 시대와 똑같은 상황인데 뭐하러 자기 편을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미국이 자기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진짜로 북핵 문제를 진짜로 제일 중시하느냐? 저는 제일 중시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진짜로 북핵 문제를 제일 중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시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영향력 또 동북아에서의 소위 패권이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중국이 성장하는 거를 막고 세계적인 전략을 펴는 거 이거 다음에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중국하고도 경쟁 관계를 멈추지 않는 걸 보면 결국은 북핵 문제를 진짜로 중시하는가 저는 좀 약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보태고 싶은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북한 핵 문제를 다루면 미국의 태도는 저는 굉장히 불량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별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맨날 중국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ICBM을 개발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미국의 군사적 위협인데 미국이 자기가 나서서 그걸 해결해 줘야죠. 그래야지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 이게 해결이 되는 거고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의 해소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의 해소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도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판 자체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는 거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국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양 의원께서 보시기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이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인식이 됐다? 뭐 일단은 이 미국에 대한 본토 타격 능력이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금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때 북핵이 1순위라고 생각한 전문가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뭐 어떤 내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1순위로 이제 확 부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특히 2월 도발 이후에, 2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북핵 문제는 해결이 당장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 과제로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얻을 게 없다는 걸 뻔히 안다면은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게 모든 나라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결국은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드 문제도요. 저는 본질은 결국 어떤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가 사실 별로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유리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계기로 해서 쳐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이 북한 문제가 미국에게는 중국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나 되지 않았나 이런 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이슈들 자체, 소위 미중 경쟁 이슈가 이 안에 섞여 들어가면서 지금 이게 뭐가 우선이 되는지 지금 이제 이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세일즈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익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익 혹은 중국의 이익 이런 부분에서 맞는다라는 그 맞는 부분을 최대한 넓혀 나가면서 다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외교력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겠죠. 끝으로 좀 추가 도발 가능성도 한번 짚어볼게요. 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8월에 또 여러 가지 뭐 한미 훈련도 있고요. 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그렇죠. 뭐 충분히 8월 달에는 또 북한이 그 한미 훈련을 구실로 해서 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 하나의 최근에 조건을 제시한 게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자신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한번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뭐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한번 중단할 테니까 과연 북한이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했단 말이죠. 따라서 저는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북한의 요구가 뭔지 뭐 물론 북한의 본질적 요구야 이제 북미 간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평화협정 맺어서 체제 보장 받겠다는 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 한미 합동훈련 중단하면 우리 프로그램 중단하겠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사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 북한의 본심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제가 볼 때는 8월 달 우리 을지 그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을 때
북한이 한 번쯤 더 저 화성 14호를 완결시키는 그런 아마 실험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과거 사례 보면요. 지금 예상되는 게 8월 20일경에 이제 있을 그 한미연합훈련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좀 미국의 강력한 고강도 제재안에 대해서 좀 버티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봐서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과거의 사례 보면 이거 자기네가 그 미사일 개발했는데 이제 인공위성이라도 안 하죠. 미사일 개발했는데 미국은 뭐 수천 개 이상 했다. 근데 우린 지금 몇 개 했는데 왜 제재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권 국가의 면모를 보여줘서 6차 핵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차 핵실험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6차 핵실험을 해서 그 다음에 6차 핵실험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종합 세트 다 갖췄다. 핵 보유를 했으니까 이제 미국하고 대화할 용이 있다. 더 이상 추가 제재하지 말고 대화하자라고 나올 때 우리 정부가 어떤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그럴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지금 강경일변도로 가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대화의 길은 열어놓고 그때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